당신은 지금 이 순간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2억, 연금까지 모두 20대 젊은 여자에게 갖다 바친 60대 남편.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생 바보 같은 아내로 살아온 그녀가 30년간 몰래 모은 비자금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돈으로 벌일 처절한 복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오늘도 창가에 서서 남편 강수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기다리는 척하고 있었다. 이미 한 달 전부터 그의 모든 행적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매일 오후 2시 강남역 근처 달콤한 하루 카페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을, 그곳에서 만나는 25살 카페 사장 윤지영과의 은밀한 만남을 처음 의심을 하게 된 건 석 달 전이었다. 35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해온 남편이 정년퇴직을 했다. 그날 밤 우리는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아이들도 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고, 남편은 그동안 고생했다며 내 손을 잡고 고마워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이제 둘이서 여유롭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퇴직 후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매일 오후가 되면 어디론가 나가더니 저녁 늦게야 돌아왔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갑자기 자유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남편은 갑자기 패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30년간 한 번도 새 옷을 사달라고 하지 않던 사람이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사왔다. 머리도 염색을 했다. 60이 넘은 나이의 검은 염색을 하고 나타났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가 젊어 보이냐고 물어볼 때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더 이상한 것은 휴대폰이었다. 평소에는 거실 테이블에 아무렇게나 두던 휴대폰을 이제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화장실에 갈 때도, 잠깐 마트에 갈 때도 반드시 가져갔다. 그리고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다른 방으로 가서 통화를 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휴대폰이 울렸다.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겠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손이 갔다. 화면에는 지영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내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지영이라는 여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왜 하트 표시까지 되어 있을까? 그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했다. 외출할 때 차림새를 어떻게 하는지, 언제 나가서 언제 들어오는지, 집에 있을 때는 어떤 표정을 짓는지. 30년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이렇게 남편을 유심히 관찰해 본 적은 처음이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왔다.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나가는 바람에 깜박하고 지갑을 두고 간 것이다. 나는 지갑을 가져다 주려고 그가 자주 가는 동네 카페들을 돌아다녔다. 그러다 강남역 근처에서 그를 발견했다. 그는 한 카페 안에서 젊은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내가 본 그 여자는 정말 젊었다. 아마 우리 딸보다도 어려 보였다.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예쁜 얼굴. 그리고 그 여자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은 내가 30년간 본 적 없는 눈빛이었다. 사랑에 빠진 남자의 눈빛이었다. 나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그의 성공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딸뻘 나이의 여자와 바람을 피우다니.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했다. 하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다. 일단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둘의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진전되었는지, 그리고 남편이 그녀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는지. 며칠간 남편을 미행했다. 60살이 넘은 나이에 남편을 미행한다는 것이 우스웠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 여자는 달콤한 하루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예쁜 여자였다. 그리고 남편은 매일 그 카페에 가서 23시간씩 시간을 보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다. 어느 날 남편이 그 카페에 큰 화환을 가져가는 것을 봤다. 달콤한 하루 리뉴얼 오픈 축하라고 적힌 화환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카페가 훨씬 크고 예쁘게 바뀐 것을 확인했다. 그때 나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카페 리뉴얼에는 상당한 돈이 들 텐데 20대 여자가 그 돈을 어디서 구했을까? 설마 우리 남편이? 그런 생각이 들자 급히 집에 돌아가서 통장을 확인했다. 그리고 나는 경악했다. 남편의 퇴직금 2억 원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퇴직 당일 입금되었던 그 돈이 한 달 사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져 모두 출금되어 있었다. 가장 큰 금액은 1억 5천만 원. 정확히 카페 리뉴얼 비용으로 들어갔을 금액이었다. 손이 떨렸다. 30년간 고생해서 모은 퇴직금을 딸뻘 나이의 여자에게 다 갖다 바쳤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다. 남편이 매달 받는 연금 200만 원도 그녀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남편은 나에게 연금이 줄었다며 집안 생활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 돈을 모두 젊은 여자에게 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까지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나에게는 백화점 쇼핑 한 번 마음 편히 하라고 하지 않던 사람이 20대 여자에게는 2억 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갖다 바쳤다니.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30년간 현명한 아내로 살아온 내가 마지막까지 현명하게 처리하고 싶었다. 사실 나에게는 남편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다. 결혼 초부터 시작한 비자금 모으기였다. 매일 시장에서 장을 보며 1,000원, 2,000원씩 아껴가며 모은 돈. 아이들 용돈 주면서 몰래 빼둔 돈. 명절 세뱃돈으로 받은 돈. 친정에서 용돈으로 주신 돈까지. 30년간 조금씩 모은 그 돈이 지금 5천만 원이 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만약을 위해서 모았던 돈이었다. 남편이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거나, 아이들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거나,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시거나 할 때를 대비해서. 그런데 이제 그 돈을 내 자신을 위해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나는 그 돈을 들고 전문가를 찾아갔다. 불륜 전문 탐정 사무소였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정년 퇴직 후 남성들의 불륜이 급증한다는 통계도 보았다. 탐정은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만나는 것만으로는 불륜의 증거가 될 수 없고 신체 접촉이나 호텔 출입, 미래 장소에서의 대화 내용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용은 한 달 기준으로 300만 원 정도 예상된다고 했다. 24시간 추적과 증거 수집, 그리고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 정리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나는 주저없이 계약서에 사인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본격적인 증거 수집이 시작되었다. 한편으로는 남편의 경제적 상황도 파악해야 했다. 2억 원의 퇴직금이 모두 어디로 갔는지, 매달 연금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 다른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나는 30년간 살림을 맡아오면서 대부분의 통장과 카드를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인생담소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만으로도 충격적이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흥미진진한 반전과 복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탐정의 첫 번째 보고서가 도착한 것은 일주일 후였다. 사진들과 함께 상세한 행적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내용을 보는 순간 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남편과 윤지영은 단순히 카페에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육체적 관계까지 발전한 상태였다.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 그녀의 아파트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나오는 사진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대화 내용이었다. 탐정이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녹음한 대화였는데, 윤지영이 카페를 새로 꾸민 것에 대해 고마워하며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남편은 사랑하는 지영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들의 대화에서 집에서는 괜찮냐고 묻는 윤지영에게 남편이 답한 내용이 가장 충격적이었다. 그는 나를 30년간 자신만 믿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했고, 의심할 줄도 모르고 설사 의심해도 확인할 능력도 없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다. 30년간 그를 믿고 살아온 것을 바보 같다고 말하다니. 그리고 내가 확인할 능력이 없다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더 충격적인 대화는 뒤에 있었다. 윤지영이 남편의 연금을 매달 다 받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며 집의 생활비는 어떻게 주냐고 묻자 남편은 내가 30년간 모아둔 돈이 좀 있어서 그걸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다고 답했다. 나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다. 내가 30년간 힘들게 모은 비자금까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돈으로 생활하면서 자신은 젊은 여자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있었다. 두 번째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탐정이 윤지영의 과거를 조사한 결과였다. 그녀는 단순한 카페 사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3명의 중년 남성과 비슷한 관계를 맺으며 총 8억 원 이상의 돈을 받아낸 전문적인 결혼 사기꾼이었다. 첫 번째 피해자는 50대 중반의 사업가였다. 그에게서 3억 원을 받아낸 후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두 번째 피해자는 60대 초반의 의사였는데 2억 5천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받아낸 후 사라졌다. 세 번째 피해자는 55세의 공무원으로 퇴직금 2억 원을 모두 빼앗겼다. 탐정은 이 여자가 정말 위험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내 남편은 네 번째 타겟인 것 같다고 했다. 수법을 보면 거의 전문적이라고 했다. 탐정이 보여준 자료들을 보니 윤지영의 수법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었다. 먼저 정년 퇴직을 앞둔 중년 남성들을 타겟으로 삼는다. 그들이 자주 가는 장소 근처의 카페나 술집을 차리고 자연스럽게 접근한다. 외로움을 달래주면서
점차 사랑에 빠지게 만든다. 그리고 사업 자금이나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후 새로운 타겟을 찾아 사라진다. 내 남편도 정확히 같은 패턴에 당하고 있었다. 퇴직 직후 외로움을 느끼던 시기에 그녀가 접근했고 젊고 예쁜 여자의 관심에 완전히 빠져버린 것이다. 탐정의 제안에 따라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해보는 것도 고려했다. 집단으로 고발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법적인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는 것이었다. 다음 날 나는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였는데 내 사연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불륜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고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증거도 있다고 했다. 재산 분할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남편이 내 동의 없이 퇴직금을 사용한 것은 재산 은닉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불륜 상대방에게 준 돈이라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30년 결혼 생활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상대방이 전문 사기꾼이라는 점도 고려되겠다고 했다. 법적 준비가 끝나자 이제 복수의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할 때였다. 나는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기로 했다. 하지만 무작정 말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첫 번째 타겟은 남편의 동창들이었다. 남편은 매달 한 번씩 대학 동창회에 참석했는데 그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나는 그동안 잘 나가지 않던 동창회 부인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다. 동창회 부인들은 대부분 나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었다. 30년간 결혼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라 서로의 고충을 잘 이해하는 사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내 상황을 털어놓았다. 요즘 남편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말했더니 한 부인이 우리 나이의 남편들이 갑자기 이상해지면 대부분 그거라고 말했다. 나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다. 남편이 20대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것, 퇴직금을 모두 갖다 바쳤다는 것, 그리고 그 여자가 전문 사기꾼이라는 것까지. 부인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증거 사진들을 보고는 경악했다. 강수철이 그런 사람이었냐며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렇게 가정적이고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말이다. 다른 부인은 요즘 남자들이 정년 퇴직하고 나서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다고 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동창회 부인들이 각자 남편들에게 이야기했고 남편들은 곧바로 우리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 며칠 후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다. 표정이 매우 어두웠다. 남편은 동창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이 다른 여자와 만난다는 소리를 한다며 도대체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냐고 물었다. 나는 모르는 척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쾌감을 느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와 명예가 무너져가는 것을 그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아이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었다. 우리에게는 28살 아들 민준이와 26살 딸 수진이가 있었다. 민준이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수진이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두 아이 모두 아빠를 무척 존경하고 사랑했다. 나는 주말에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평소에는 가족 모임을 좋아하던 남편도 이날은 핑계를 대고 나가버렸다.
아마 아이들과 마주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민준이가 아빠는 어디 갔냐고 물었을 때 나는 아빠 이야기를 하려고 아이들을 불렀다고 말했다. 아빠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아야 할 일이 있다고 했다. 수진이는 표정이 너무 심각하다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다. 아빠가 20대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 퇴직금을 모두 그 여자에게 줬다는 것, 그리고 그 여자가 전문 사기꾼이라는 것까지. 처음에는 믿지 않던 아이들도 증거 사진들을 보고는 충격에 빠졌다. 민준이는 이게 정말이냐며 아빠가 정말 이런 일을 저질렀냐고 물었다. 수진이는 우리 아빠가 그럴 리 없다며 뭔가 오해가 있는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그 여자와 키스하는 사진, 그리고 녹음된 대화까지. 아이들은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수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26년간 자신이 믿고 존경했던 아빠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을 것이다. 수진이는 엄마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이대로 참고 살 거냐고 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라고 답했다. 30년간 충분히 참았다고 말했다. 민준이도 분노했다. 남자로서 아빠의 행동을 더욱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민준이는 아빠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냐고 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아이들은 아빠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아빠 오셨다고 반갑게 인사하던 아이들이 완전히 외면하자 남편도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을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었다. 윤지영의 정체와 과거 행적을 남편에게 직접 폭로하는 것이었다. 나는 탐정으로부터 받은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저녁이었다. 아마 윤지영과 함께 있었을 것이다. 나는 거실 테이블에 모든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펼쳐놓고 그를 기다렸다. 남편이 무엇을 하고 있냐며 이 많은 사진들과 서류들이 뭐냐고 물었을 때 나는 그가 만나고 있는 그 여자, 윤지영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라고 답했다. 남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차근차근 윤지영의 과거 행적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여자는 지난 5년간 3명의 남성을 상대로 총 8억 원 이상의 돈을 빼앗은 전문 결혼 사기꾼이라고 말했다. 나는 첫 번째 피해자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피해자까지의 사례를 자세히 설명했다. 각각의 피해자들이 어떻게 그녀에게 접근당했고 어떤 방식으로 돈을 빼앗겼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줬다. 남편은 그럴 리가 없다며 지영이가 그런 사람일 리가 없다고 했다. 내가 질투해서 조작한 거라고 했다. 나는 조작이냐며 직접 확인해 보라고 했다. 첫 번째 피해자의 연락처를 주면서 말이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통화 내용을 들으며 그의 얼굴은 점점 절망으로 변해갔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분명했다. 윤지영이라는 여자에게 3억 원을 사기당했다는 것. 그녀가 전문적으로 중년 남성들을 노리는 사기꾼이라는 것. 남편은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려 했다. 이건 다른 사람이라고, 자신의 지영이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준비해 두었다. 윤지영이 다른 남자들과 똑같은 말을 하며 돈을 받아낸 녹음 파일이었다. 녹음 파일에서는 윤지영이
이전 피해자들에게 했던 말들이 그대로 나왔다. 오빠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 고마워요. 오빠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남편에게 했던 말과 완전히 똑같은 말들이었다.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는 처음부터 그의 돈만 노렸던 전문 사기꾼이었다. 나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윤지영이 현재 다른 남성과 만나고 있다는 증거 사진이었다. 남편이 돈을 다 털어주자 이미 새로운 타겟을 물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말했다. 정말 미안하다고,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이미 이혼 소송을 접수했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까지 마친 상태였다. 30년간 쌓인 상처와 배신감은 단순한 사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미안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제 알겠다고 했다. 그날 밤 남편은 윤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녀의 전화는 이미 꺼져 있었다. 다음 날 카페에 가봤지만 달콤한 하루는 문을 닫은 상태였다. 그녀는 남편의 돈을 다 빼낸 후 이미 새로운 곳으로 사라진 후였다. 남편은 그제서야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2억 원의 퇴직금과 몇 달치 연금, 그리고 30년 결혼 생활까지 모두 잃어버린 것이다. 법정에서의 최종 판결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좋았다. 재산 분할에서 73으로 내가 더 많은 몫을 가져갔고 위자료로 5천만 원을 받았다. 남편이 윤지영에게 준 2억 원의 퇴직금도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었다. 판사는 피고가 30년간의 결혼 생활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특히 상대방이 전문 사기꾼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판결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길에 남편이 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절망이 서려 있었다. 남편은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다.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고 했다. 나는 30년이라는 시간을 그가 하루아침에 버렸다고 말했다. 이제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우리의 30년 결혼 생활은 끝이 났다. 하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과 내가 30년간 모은 비자금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다. 아이러니하게도 윤지영이 운영했던 것과 같은 카페였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내 카페 새로운 시작에서 커피를 내리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 가끔 남편과 비슷한 나이의 남성 고객들이 오면 나는 그들에게 조용히 조언해준다.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그리고 한순간의 욕심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에 대해서. 30년을 바친 결혼 생활의 배신은 정말 아팠다. 하지만 그 배신 덕분에 나는 진짜 내 인생을 찾을 수 있었다. 이제 누구도 나를 무시하거나 속일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순종적이기만 한 아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남편, 그는 지금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배달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들었다. 퇴직금도, 연금도, 가족도, 그리고 사회적 신뢰도 모두 잃은 채로 말이다. 아이들도 아직 아빠와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바로 30년 결혼 생활을 배신한 남편의 최후였다. 인생담소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인생의 큰 배신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이야기였습니다. 30년간 참고 살았던 한 여성이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